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이 위기에 투자한다라는 내용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두 가지 분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조건 버텨야 한다라는 생각과 두 번째는 이때가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역사를 보면 부자가 된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두 번째 분류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사람들은 은행이 망한다면서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때 뭐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이런 주식을 산 사람들은 지금의 10배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뭐 이미 많은 언론에도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는 어땠나요? 전 세계 증시가 30% 폭락했을 때 대부분은 공포 속에서 손절을 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이건 인류가 멈춘 게 아니라 잠깐만 멈춘 거다라며 그때 S&P 500을 코스피, ETF를 심지어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기도 했죠. 지금은 어떨까요? 고금리, 부동산 침체, PF 부실에 역전세에 경기 둔화, 겉으로 보면 위기투성이지만 이 시기를 기회로 보는 사람들은 또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가격이 아니라 위기에 투자한 사람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에 투자하기 때문이죠. 뭐 이런 말은 지겹게 많이 들어봤습니다, 사실. 지금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가치가 사라질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가치만을 보면서 투자는 못하죠. 금리가 오르면 겁먹는 대신 이자는 언젠가 내려간다 라며 그때 사람들은 다시 몰린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죠. 이걸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체감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는 위기를 피하지 않습니다. 위기라는 것을 버티는 시기가 아니라 진입 타이밍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건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철저한 계산, 준비된 현금, 그리고 구조를 읽는 눈일 겁니다. 세상은 늘 위기를 이야기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오는 어떤 리셋을 준비하는 사람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있긴 해도요. 그래서 돈은 늘 준비된 소수에게로 흘러간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위기에 투자를 해야 성공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위기로만 보는 것 중 사실은 부자로 가는 출입문이 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라는 건데요. 모든 위기가 탈출이나 기회의 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 또한 구별이 가능해야 내 스스로가 일단 망하지 않는 투자나 사업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기에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꼭 경제적, 금융, 투자, 사업에만 오는 건 아니겠죠. 삶에 있어서도 위기는 분명 찾아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싸졌으니 기회다 혹은 비싸졌으니 끝났다라는 말 들리죠. 하지만 진짜 성공한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보기 때문이죠. 사실 너무 진부하고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은 가격은 사람들의 감정에 따라 출렁이지만 가치는 시간이 지나도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2024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30% 하락했습니다. 뉴스는 매일같이 폭락장, 패닉세, 역전세 공포를 쏟아냈죠. 그런데 1년 뒤 2025년 현재 입지 좋고 역세권이며 학군이 있는 지역은 이미 시세 반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살고 싶어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가격은 떨어졌지만 거주의 수요, 즉 가치는 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부자는 이걸 알기 때문에 위기에 투자한다고 한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위기 때 남들이 폭락이다라고 외칠 때 그들은 이건 가치가 싸졌다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가격이 내려간 게 가치를 평가를 다 한다라고 결론 지을 수는 없으니까요. 주식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 엔비디아, 애플처럼 세계의 시스템 속에서 없어지지 않을 기업은 일시적인 하락이 세일일 뿐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위기 때 싸진 기업은 저렴해진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기업을
싸게 사는 거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부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에 반응하는 사람은 늘 뒤늦게 움직이고요. 가치를 보는 사람은 조용히 앞서 나가죠. 가격은 사람들의 공포와 탐욕의 결과물이고요. 가치는 시간이 증명하는 본질입니다. 부자는 시간과 본질에 투자하고요. 가난한 사람은 공포와 유행에 민감하다라는 거죠. 돈과 성공은 겁이 난 쪽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두 분류로 갈린다고 했죠. 겁을 내며 도망치는 사람과 겁이 나지만 계산하는 사람. 부자가 되는 쪽은 늘 두 번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투자나 기회의 시도에 있어서 공포를 무서운 신호로 착각하는 게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경제가 흔들리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주가가 빠지면 무섭고 집값이 떨어지면 불안하고 그래서 팔고 나면 이상하게 시장은 다시 오르고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확증평양 그리고 손실 기피입니다. 사람은 이익보다 손실에 2배 이상 민감하게 반응하죠. 즉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잃는 게 더 아프다라는 공포가 이성을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빠져나갈 때 시장은 오히려 가치 대비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즉 공포가 커질수록 가격은 싸지는 거고 그 싸진 가격을 보고 들어가는 게 기회 감각이라는 겁니다. 기회도 감각이 있어야 돼요. 반대로 돈은 공포가 큰 곳을 향합니다. 돈이란 건 이상할 정도로 인간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법이니까요. 사람들이 절대 안 된다고 할 때 그 안에는 이미 수익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 대부분 사람은 이제 주식 끝났다라며 현금화했지만 그때 들어간 사람은 5년 뒤 인생이 달라졌죠. 2020년 코로나 폭락장 때도 모두가 마스크 사느라 바쁠 때 누군가는 계속 미국 주식장이라고 하죠. 네. 미국 주식장을 건드리면서 계속 담은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는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너무 극명하게 갈렸죠. 사실 이때.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또 탄생을 했다고도 말을 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괜히 있는 말은 아니고 지어낸 말도 아니고 팩트니까요. 또 2023년, 24년 PF 부실과 금리 공포 속에서 부자들은 조용히 준공후, 미분양, 토지 등을 사들였습니다. 심지어 지식산업센터도 사들였죠.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사지 말라고 했지만 또 부자들의 눈에는 또 달리 보이는 그런 지식산업센터도 있습니다. 부자는 시장의 분위기보다 비이성을 봅니다. 공포가 클수록 사람들은 제 값을 못 치른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공포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거죠. 공포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들 무섭죠. 공포를 느끼면 누구보다 위기의 무게를 다 알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더요. 하지만 그 무게 속에서 반등의 논리를 찾는 거죠. 예를 들어 금리가 높으면 자산 가격이 눌리고 금리 인하 후 자본 유입이 될 거라는 반등의 논리를 찾는 거고요. 부동산 거래가 막힌다면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또 월세 수익률 개선이 될 거라는 반등의 논리를 계속 찾는 겁니다. 기업이 구조조정하면 주가가 하락되지만 이익률 회복 후에 급반등 구간이 올 거라는 반등의 논리를 또 찾는 겁니다. 이 모든 건 공포가 만들어낸 가격 왜곡입니다. 부자는 이 왜곡을 공포 프리미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즉 남들이 무서워서 손절한 자리를 현명하게 매수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공포가 커질수록 시장은 가치보다 싸지는 시점을 분명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이용하는 게 부자의 전략이고 그 공포에 휩쓸리는 게 평범한 사람의 패턴이죠. 결국 부를 결정짓는 건 두려움의 강도가 아니라 이 위기, 즉 공포, 두려움, 이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포에 대한 면역력도 필요한 거죠. 경제 위기는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닙니다.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과정이죠.
구조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위기는 단순히 떨어지는 시기가 아니라 세상이 바뀌는 시점이다라고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위기가 오면 평소에 안 보이던 구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버티는 기업과 못 버티는 기업이 갈리고요. 기존 시장의 강자가 무너지고 새로운 플레이어가 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금융위기 때 이후에 IT 기업과 플랫폼 산업이 급부상한 게 그런 예죠. 구글, 애플, 아마존이 본격적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훅 치고 올라왔죠. 물론 그 전에도 명실상부한 대기업이었지만 이 시대의 기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세라는 게 변화되었던 시점이 바로 금융위기 이후라는 겁니다. 그 기업들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금융은 위축됐지만 디지털 자산과 기술 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때이죠. 2020년 코로나 이후에는 비대면 온라인 물류 산업이 또 급성장했죠. 온통 밖을 못 나가니까 먹을 땐 다 집에서 먹어야 되니까 배달시켜 먹게 되고, 장도 마트를 가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장을 보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된 거죠. 그 결과 대한민국에서는 쿠팡, 네이버 쇼핑, 마켓컬릿, 배민 이런 주류가, 즉 이런 플랫폼 회사가 엄청난 피크가 된 시기이면서 이때 급부상하면서 기업이 확 크게 되었죠. 오프라인이 멈춘 그 순간 디지털 전환은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기 때 사라지는 것만 보는 사람은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속에서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자꾸 위기라고 해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바닥나는 것만 보면 생각이 계속 그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위기가 왔을 때 투자나 사업 시도 등의 어떤 위기가 왔을 때는 항상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구나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정립이 된다라는 이 말은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항상 늘 기득권의 세력들, 기득권의 기업들, 상위 랭커들만 살아가면서 어떤 쭉 그들만이 누리는 그런 세상보다는 좀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고 무언가 판도가 좀 바뀌는 그런 세상이 좀 더 평등하고 또 재미도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좀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질서가 한 번씩 바뀌어야 되는 시점은 살아가면서 삶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국가적으로든 아니면 기업적으로든 아니면 개인적으로든 말이죠. 경제 위기 때마다 돈의 방향은 완전히 리셋되고 달라집니다. 금리가 급등하면 현금 자산이 강세가 되고 부동산 주식은 조정될 거고요. 금리가 하락하면 레버리지 자산의 폭등기가 시작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오면 현물이나 리츠, 월세형 자산이 주목받죠. 기술 혁신이 오면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로 자금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즉 위기 이후에는 돈이 머무는 자리가 바뀝니다. 그래서 부자는 지금 어떤 자산이 힘을 잃고 있고 계속적으로 좀 떨어져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위기가 끝나면 돈이 어디로 흘러갈까를 계속 계산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 속 구조적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25년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한국과 세계는 삼중 전환기에, 저는 전환기에 서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금리 전환기입니다. 금리가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는 시기죠. 두 번째는 에너지 전환기입니다. 화석 연료에서 전기, 수소, ESS 중심 구조로 바뀌고 있는 흐름이죠. 세 번째로는 산업입니다. 산업도 전환기를 맞고 있죠. 제조업 중심에서 데이터, AI 중심으로 엄청난 속도로 급부상하면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변화는 위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부의 통로가 열리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이는 이미 진행 중이었기에 모두들 좀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한데, 단순히 시대적 변화의 흐름으로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거부터 지금 이렇게 서서히 금리, 에너지 산업 분야로 서서히 바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 금리 급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사이, 과거 현금 보유자들은 임대 수익형 자산을 싸게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AI 산업은 폭발하면서 GPU, 냉각, 반도체 부지, 전력 인프라 등 실물형 자산이 주목받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구조를 생각해보면 위기는 낡은 구조가 붕괴되는 시점이면서 새로운 성장축이 형성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구조를 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부자는 위기를 파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파도 뒤에 오는 해류의 반향을 보려고 하는 거죠. 파도는 위험하지만 해류를 알면 반향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맥락에서 결국 위기란 부자가 부를 재정렬하는 시간이 된다고 하는 거고, 남들은 무너진다고 할 때 부자, 성공한 사람들은 이제 새 질서가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늘 그들은 그렇게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위기라는 게 꼭 경제적 위기, 금융, 투자, 사업적으로만 올까요? 아니죠. 살다 보면 삶에 있어서도 아주 무수히 많은 위기가 옵니다, 사실. 때문에 저는 삶에 있어서 위기란 멈추지 않으면 절대 배우지 못하는 수업과도 같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생각해보면 인생이 평탄할 때는 우리는 절대 멈추지 않죠. 성공 중독이라든지 인정 욕구, 타인의 시선에 취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기가 오면 그제서야 모든 게 멈춥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나를 마주하게 되는 거죠. 건강을 잃고 나서야 내 몸의 신호를 잃게 되고, 관계가 깨지고 나서야 진짜 사람의 마음을 배우고 알게 되는 거고, 직장을 잃고 나서야 돈의 본질을 알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파괴가 아니라 정지 버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멈춤의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내가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삶에 있어서 위기는 정리의 시간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위기가 오면 삶의 껍데기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동안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 나를 소모시키던 일, 겉만 번지르르 했던 자존심들, 그 모든 게 사라질 때 처음엔 불안하지만 그 뒤엔 진짜 나의 모습이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밀려나고 나서야 이 일이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나 스스로 되묻게 되기도 하고요. 인간관계가 흔들리고 나서야 이 사람은 내 옆에 있을 이유가 있었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위기는 결국 정리되지 않았던 것들을 강제로 정리시켜주는 어떤 자연적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정리가 끝나면 공간이 생기고 새로운 기회, 사람, 아이디어가 들어올 공간이 생기기 마련인 거죠. 위기 상황 속에서 성공적으로 반등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무너지는 걸 막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무너진 후에 판을 새로 짠다라는 거죠. 리셋한다라는 건데요. 대부분은 위기 앞에서 복구를 생각하지만 진짜 성장하는 사람은 재설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즉 이전 상태로 자꾸 돌아가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 탄생하기 위해 아예 새로운 자신으로 바꾸는 쪽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위기를 새로운 판을 짜는 사람들은 인식을 어떻게 달리한다라는 걸까요? 이것이 좀 궁금한 건데 아주 저는 간단할 것 같아요. 어려운 면을 기회로 계속 바라보는 연습, 기회로 바라보는 인식, 태도일 겁니다. 직장 생활을 예로 들어볼게요. 많은 사람이 퇴사라는 이런 직장 생활하면서 퇴사는 참 무서운 단어이기도 할 겁니다. 퇴사라는 단어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죠. 사실 살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 닥치면 인생이 좀 위기로 봅니다. 이직 말고 퇴사요. 특히 여기에 정년이라는 말이 좀 붙으면 정년퇴직은 더 위기이기도 할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성공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강제된 퇴사가 시작점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현실들을 실제로 주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체감할 수 있을 건데요. 예를 들면 10년 동안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구조조정을 당하고 그 당시에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지만 그것을 기회 삼아 취미로 했던 자신의 블로그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지금은 예전
직장보다 더 많이 벌고 있다라는 블로거들도 수두룩하고요. 아니면 자신이 이번 기회에 하고 싶었던 강사의 꿈을 시작해 보자며 열심히 1인 강사로 활동하면서 제2의 정성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 또한 쉽게 접하고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회사가 날 자른 게 아니라 인생이 날 다른 길로 보내준 거라고요. 즉 위기는 더 이상 이 방향으로 갈지 말을 하고 신호일 때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말이 좀 꼬였네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지 말라고 계속 신호를 주고 있다라는 건데요. 무조건 일반화해서 그렇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 말 뜻은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고 이제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은 뭘까라는 것을 묻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묻는 순간 기회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삶의 위기에는 관계적인 위기도 찾아오기도 하죠. 그리고 누구나 관계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배신, 무시, 이용당하고 거리감 생기고 많은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그럴 때 대부분은 세상이 냉정하다고 느끼며 마음을 닫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죠. 그 시기에 누가 내 곁에 남았는가가 내 인생의 진짜 네트워크를 만들어준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말 한 번쯤은 해보거나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 나갈 땐 연락 오던 사람들이 내가 힘들 땐 사라지더라는 말들이 있죠. 근데 이상하게 그때 새로 생긴 몇몇 사람들과는 진짜 10년이 지나도 관계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꼭 평생 간다라는 말은 아니지만요. 즉 위기는 관계에 있어서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좀 필터 효과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조금 마음 아프긴 하지만 그 필터를 좀 거친 뒤에는 남는 사람은 평생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정말 꽤 오랫동안 동반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정말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의 은혜는 꼭 갚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 힘들 때 곁에 있는 사람을 걸러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인간관계의 위기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위기가 진짜 관계를 필터링해주는 기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위기로 인해서 지금 관계가 사라지거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좀 여겨진다면 너무 또 슬퍼하지 마시고 마음의 상처만 받고 있지 말고 이 부분을 좀 더 확장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는 게 좀 더 건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살아가면서 제일 큰 위기는 저는 이 건강이 큰 것 같아요.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가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요, 모든 것이 그 순간 바로 멈춰버리기 때문인데요. 정말 제일 큰 삶의 위기 요소예요. 그래서 건강 관리를 제일 잘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좀 안타까운 게 건강을 잃고 나서야 삶의 속도를 조금 조절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주변에도 보면 과로로 쓰러진 다음에 병원에서 한 3개월 보낸 분이 있습니다. 그분 말로는 그때 처음으로 출근 없는 아침을 맞이해봤는데 살아가면서 생각을 해볼까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만 살았을까라고 되돌아봤다고 합니다. 그 뒤 자기는 이제 좀 출세 욕심이 있었는데 출세 욕심이 전혀 없고 어떤 몸의 컨디션 유지를 좀 목표로 계속 삶을 살고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운동, 수면, 식당, 인간관계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하게 된 거죠. 지금 그분은 예전이랑 덜 버는지 더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삶의 질은 확실히 훨씬 높아졌다고 말을 합니다. 조금 더 건강한 몸과 컨디션으로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건강의 위기는 결국 여러분이 인생의 페달을 너무 세게 밟고 가속해서 달리고 있다는 신호로 보셔야 합니다. 그때 속도를 좀 늦출 줄 아는 사람은 나중에 더 오래 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빨리 달리는 것도 좋지만 오래 달리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건강의 위기가 오기 전에, 건강은 이상이 왔을 때 챙기는 게 아니라 이상이 없을 때, 건강할 때 챙기는 게 건강입니다.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라면 너무 안심하고 몸을 막 사리지 않고 너무 막 굴리지 말고요. 오히려 건강할 때일수록 검진도 꾸준히 하고 좋은 거 많이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수없이 흔들립니다. 삶에 있어서 위기라는 것은 안 올 수가 절대 없습니다. 죽지 않는 한요, 태어나지 않는 한 위기는 꼭 옵니다. 직장에서 밀려날 때, 사랑이 끝날 때, 돈이 바닥났을 때, 건강이 무너질 때, 그때마다 세상이 좀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도 그 시절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준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힘든 시기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저 버티는 게 오로지 전부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그때 버텼던 내가 지금의 나를 만들어놨다는 걸 느낄 때가 분명 옵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위기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음 단계로 옮기기 위해 밀어붙일 뿐이죠. 그러니 지금 무너지고 있다면 그건 끝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시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회가 더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위기는 우리를 바꾸기 위해 오는 리셋 신호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반복되는 거고요. 그 신호를 좀 받아들이면 새로운 길이 분명 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불안과 혼란, 그건 인생이 이제는 새로운 판으로 가야 된다라고 조용히 알려주는 방식일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의 위기가 왔다면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시야를 바꿔보면 무너지는 그 자리 밑에 새싹이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고요. 결국 위기는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멈춘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인생이 재탄생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너진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는 것, 그것만 잊지 말고 살면 위기는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